우리가 그 협회에서 우리가 개업 이렇게 딱 하면은 협회에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크나큰 이렇게 안내장을 줍니다. 아마도 중요하니까 이거 인쇄해가지고 나눠줘요. 거기를 내가 지금 하도 중요해서 지금 여러분 좀 드리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을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중개사무소가 진짜 등록된 회사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국가공간정보 포털 사이트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봐고 회사 이름하고 치니까 다 뜨더라고요. 이 회사는 등록된 나이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 및 대리인과 확인란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반드시 ARS 1382 한다든가 경찰청 이파인에 들어가면은 신분 확인하는 거 있어요.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등기권리증 진위 확인은 되어 있는데, 사기를 안 달라내려면은 등기권리증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등기권리증은 위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 우리가 계약할 때 가능하면은 조금 잘 모르는 분 같으면 등기권리증 갖고 와가지고 그 신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약 시 잠깐만 해갖고 했는데, 중개 물건이 용도와 설치 목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중개사무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다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했는데 막상 신고로 가보니까 불허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반 건축물에 찍힌 것은 아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그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중개한 사람이 왜 이걸 중개했냐 해가지고 난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맞는 목적에 쓸 수 있는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취득세가 5배까지 나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해가지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에 기재하고 교부했는지를 반드시 좀 해라.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이런 서류를 다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때도 확인하고 중도금 때도 하고 잔금도 확인하고 해요.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계약 후 잠깐 해갖고 그러게 됐지 않습니까? 계약 금액 지급 시는 어쩐다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제가 방금 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하라는 이야기고, 매매 금액과 보증 금액 원리임대료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입금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근데 왜 그러냐면 신탁으로 넘어간 게 대부분 많아요. 요새 신탁으로 대부분 다 임합니다. 신탁으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소유주가, 이렇게 위탁자가 뭐 문제가 있어 하더라도 압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부 신탁으로 하는 거예요. 신탁에는 등기사항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신탁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신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해놔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등기부 떼보면 소유자가 예를 들면 KB신탁이다. 그러면 돈을 어디다 입금시켜야 된다고요? 반드시 KB신탁에 넣어야 돼. 근데 일반 젊은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인지 뻔히 알잖아요. 위탁자가. 위탁자 계좌를 넣는다고 말씀 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제발요, 등기증명 증명 떼가지고 확인해요. 확인을. 눈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탁자가 소유자는 다 알죠. 건물 주인한 것은.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신탁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소유주가 신탁사라고. 그 점에 유념을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금 상한 말소 조건이, 말씀해 주시죠. 저 혼자 모릅니까? 예? 신탁을 넘기는 게 많다는데. 그건 말씀드릴까요? 왜 넘기면 맞습니다. 난 별로 못 봤어요. 신탁은 요새는 대부분 신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물 같은 거 해보면 대부분 신탁회사로 다 넘어가는데, 왜 신탁으로 넘기냐고 하면 신탁회사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아요. 신탁으로 하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 문제가 걸릴까 하면 원래 신탁회사 넘깁니다. 신탁회사로. 자, 신탁이 중요한 거 있어요. 신탁. 요새는 신탁법에 대한 신탁이 있는데, 신탁에는 첫째, 내 물건을 좀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신탁에다 맡긴 것이요. 그 처분 신탁을 해요. 내가 해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애국에 가. 애국에 가 누가 관리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 너희들 좀 관리 좀 해주라. 관리 신탁에.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것이 담보신탁. 담보신탁이 좋은 것이 있어요. 은행에서는 담보신탁을 설정금을 120%하고
1억 하면 1억 2천 설정을 해. 근데 여기는 1억 하면 1억 해요. 신탁하면서 우선 수익권 확보가 돼. 우선 수익권 확보. 우선 수익권 증서를 해줘. 우선 수익권 증서를 은행 앞으로 해준다고. KB은행이다 하고 KB은행이 끌어준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갖고 대출해요. 그런 점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문제가 있으면 원래 신탁에다 넘겨놓으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신탁에다 넘겨놓습니다. 요새 그럼 짓는 중에 말입니까? 아 그렇죠. 땅을 소유권 다 넘겨놓는다니까. 다가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신탁회사가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떠요. 월급도 엄청 많이 줘. 지금은. 신탁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예? 신탁하면은 그 수수료 이제 보수를 받습니다. 신탁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법. 신탁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탁법. 부동산 등기 신탁법. 부동산 등기 신탁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실명제 했잖아요. 금융실명제. 부부지간에는 내 거인데 우리 와이프 명의로 승기를 한 것도 그 법은 입이 아니에요. 부부지간. 네? 부부지간. 그 다음에 종교재단. 종교재단은 원래 종교재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목사님 앞으로 해놔. 그것도 신탁법 위배는 아니고 그냥 해요. 종교재단. 다음 세 번째 문중. 문중이 집감동 무슨 문중인데 대표자 지 앞으로 해놔. 이런 까지도 신탁법 위반으로 안 봅니다. 그럼 문제는 있어.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자기하고 이놈이 쳐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반드시 본인 거는 본인 앞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부부지간이잖아요. 부부지간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 부부지간 있는데 부부지간하면 남편이 사고보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데 집은 부인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부인이 소득이 있어. 소득 증명은 괜찮은데 소득 증명을 못해. 그럼 누구 돈이요? 남편 돈이 남편 돈 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 부인의 재산 2분을 두드려 잡는다고. 이 양반, 니 거다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남편 거다 아니냐. 신탁법에 따라서 그럼 외의사기니까. 이렇게 해갖고 원성으로 당한 사람이 또 많이 있어. 그럴 때는 부인이 방금 소득이 그렇게 나오도록 증명을 해놔야 돼. 우리 부인이 옛날에 벌어갖고 있던, 이놈은 뭐 증권회사 벌었던 이걸 만들어 놔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신탁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탁이, 아까 내가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신탁으로 돼 있고, 대부분 그래. 엊그제 서면에 나온 거 서면에 오피스텔 아닙니까? 서면에 오피스텔 나왔고, 뭐, 난리가 났더만. 서면에 오피스텔인데, 문제가 돼가지고, 신탁회사 돈 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몇천만 원 주는 거 다 날렸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 점이 있습니다. 신탁된 물건을 신탁에는, 거래를 할 때는 조정하고 하는 걸. 아니, 그거 이제 신탁회사는 모르고 신탁회사 하고 하는 그럼요, 신탁회사 하면은 위탁자 들어가기 반드시 또 들어가야 돼. 이제 위탁자하고 신탁자 연결돼가지고 그럼 신탁회사하고 우리 다른 데 붙어 있잖아요. 자, 이제 물건 소유주는 위탁자, 맡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이라는 수탁자예요. 그러면 돈은 수탁자에 가야 돼. 그러나 위탁자 동의를 다 받아. 동의 받는. 예, 동의 받아갖고, 자, 네가 이거 받아갖고 아까 같이 처분 신탁까지 굳어놓은 돈은 위탁자가 오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건 큰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많이 은행 대출 갚고 우리 건장 숫자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개사는 수탁자하고 협의합니까? 원래는 이제 위탁자가 주인이니까 원래 건물의 주인, 땅의 주인은 위탁자다 이 말입니다. 명의만 이쪽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돈은 소유자가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부자로 들어가고 수탁자. 그렇죠. 수탁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협의도 수탁자고 합니까? 보통 위탁자가 대부분 합니다. 위탁자가 하면은 위탁자가 수탁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아 돈은 소유자니까 본인한테 가야죠. 하여간 등기상이 그렇습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보면 될 거고 그런 것도 여러분 하시면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이 지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이 양도소득세는 우리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양도소득세를 모르고 부동산 중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금 관계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다 이렇게 상담하고 실은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세무사나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한 것이
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도세 기본적으로 조경표를 알아야 돼. 아니, 대부분 보면은 사람 우리 그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다 수수료 영수증 주면 다 챙겼다가 비용으로 공제 받으면 될 것인데 그걸 아무렇지나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놨는데 양도소득세 계산도 간단한 것이요. 내가 판 가격에서 옛날 산 가격을 다 빼고 또 필요경비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 비용까지 다 포함하고 필요경 빼면은 그 차익이 양도 차익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판 가격에서 옛날 산 가격 빼고 필요경 빼면은 그건 차익이라 양도 차익.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 나온 대로 1세대 1주택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가 조정구역 아닙니까? 조정구역은 어쩐다고요? 아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정구역은. 그 우리 해운대가 지금 조정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빼면은 양도소득 금액이니까 거기다가 개인별 250만원 공제해가지고 기본소득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니까 과세표준에 지금 세율이 변경되어갖고 뒷장에 넘겨보면은 지금 45%까지 금액이 올랐을 겁니다. 6에서 42%였는데 이번에 45% 올랐을 거예요. 볼까요? 지금 기본 세율이 방금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 나눠놨잖아요. 예? 기본 세율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밑에 보면은 1200만 이하는 6%고 10억 이상 초과는 45%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이 좀 이렇게 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어쩐다고요? 세금을 갖다가 주택하고 입주권은 70% 때려간다 이야기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분양권 어쩐다고요? 70% 가져간 거예요, 지금. 2년 미만이 60% 가져가고 그 다음에 60% 분양권 60% 가져가니 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 우리 지금 마트항 같은 것도 2년 이상 있어야 기본세율 해갖고 요 금액 양도 과세표준 남아있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그걸 세금 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티아나 분양권을 하다가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예. 세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다고 다운계약 쓰자. 나는 다운계약 쓸 생각은 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생각이 없다. 예. 그래서 못 한 거예요, 실은. 그 밑에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사업용인 것은 사업을 안 쓰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컨설팅 업체다. 컨설팅 업체가 지가 컨설팅을 기본 업 아닙니까? 근데 땅을 샀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 양도 차익을 10% 내야 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인세 내고 건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저도 이번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알면 되지. 이건 전문가는 세무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 멋이 아니고 그 점에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거 보면 취득세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 취득세는 우리 중개업이 무조건 알아야 돼. 이 취득세 관계는 이 중요사항이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 그러면 법무사들이 다 해줍니다. 법무사들이 다 뭐 주민등록 등본 확인하고 일가구 매주택 다 확인해가지고 이 취득세를 다 떼고 와요. 그럼 봐보십시다. 취득세를 원시책이라면 처음에 지었을 때 이야기고 유상으로 치면 4.6%예요. 통상 옆에 보면은 밑에는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 외에는 이렇게 4.6% 한다면 주택인 경우는 쌉니다. 농기는 거고 무상은 상속하고 증여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주로 막 증여로 많이 하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얘들한테 증여해본 거 원리되게 낫다. 아까 같이 양도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증여 같은 경우 일반은 4%고 우리 32평 이하 30평부터 이하는 3.8%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밑에가 이제 주택인 경우에 우리 비조정지역이니까 펴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조정구역이 나오거든요. 조정구역을 봅시다. 우리가 해운대가 조정구역이니까. 자, 조정지역 대상 경우는 1주택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6억 미만인 경우는 1.1%밖에 안 내요. 실은 9억 초과해봐야 얼마입니까? 9억 초과인 경우 1주택인 경우는 85평방에 초과해서 3.5%밖에 안 내잖아요. 1주택인 조정구역 1주택인 경우에도. 야, 2주택이면은 얼마네요? 자, 조정구역이면 2주택이면은 8.4나 9% 내잖아요. 3주택이면 12%, 12.4%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많으면은
취득세 때문에 난리요. 근데 요번에 이제 취득세 외상이 뭐예요? 1억 미만짜리는 취득세 안 낸다고 1억 미만 싹쓸이 해갔잖아요. 신문에 보셨죠? 왜 그러냐면 취득세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취득세를 보니까 외상을 해놨더만 공시지가 뭐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뭐 취득세를 기본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거는 애우기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프린트해갖고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우리 협회에서. 그다음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계산구조 상속 증여세 이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시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한번 봐봅시다. 증여공제 배우자가 6억 공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 물어봐 사람들이. 직계 전성인 걸 얼마냐면요. 그거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가 2천만 원 더 있잖아요. 한 사람도 5천만 원 공제준다 이 말이에요. 증여세를 공제할 때. 자녀인 경우는 직계 전성인은 5천만 원이고 기타 치면 1천만 원이고 합계가 10년 동안 합산해갖고 이 금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10년이다. 금액은 배우자는 6억이고 성년 애들은 5천만 원씩 한 사람이 공제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잠정적으로 해보면은 쉽겠다 이 말이에요. 그저께도 뭐 교장선생님 물어봐갖고 증여한 것이 좋은가 상속이 한 것이 좋은 건가 이랬는데 제가 생각에는 증여가 좋은가 상속이 좋은가 하는 증여는 살아있을 때는 것이 증여고 상속은 돌아가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여한 것이 제가 뭐 낫다고 보는 것은 왜냐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니까 아니 물건을 건물을 팔아갖고 주택을 팔아갖고 내가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만큼 아까 양도소득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갖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 아니냐? 상속세는 주고보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이거 무조건 이거 표로들 해야 된대. 상속세가 30억 초과하면 50% 아닙니까? 상속세랑 증여세는 똑같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요게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이제 세금 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머릿속에는 안 들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중개업을 하더라도 부가세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부가세 때문에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보지만은 4,800만 원을 보면은 세금계산서 끊을 건가 말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우리 B2K 같은 건 B2K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세금계산 끊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나 개인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인 거 뭐라고요? 자, 8천만 원 미만 개인은 가입사업자가 되고 8천만 원 이상 되면은 개인이더라도 일반 가입자 세금을 끊으라 이 말이고 매출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매출 세액이 공급가의 곱하기 업종별 부가세율 곱하기 1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판결이 일어난 건 자, 간이사업 과세다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아니, 이 합전에는 간이세, 그 합전 세금을 하나도 안,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한데, 아니, 간이사업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부가세 낸 만큼 내놓으라.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법 40%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10%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10%가 아니라 4%, 0.4%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20%, 40%가 돼 있으니까, 저 앞에 계산 산식이라 넣어보면은 공급가의 곱하기 업종별 부가세를 우리가 40% 아닙니까? 그럼 40% 곱하고 그러면 10%니까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과세한 10%를 받고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얼마 받으라고요? 4%는 받을 수 있다 이 말.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밑에 개인사업자는 거기는 부가세 하면 왜 10% 받으면 이게 따지고 든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멍청이 지가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유념해갖고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은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사람들 테스트를 해봐. 저 사람 얼마나 아는가. 사람 죽입니다. 와가지고 물어봐. 제가 2층에 있으면서 영업이 잘 된 이유가 하나가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내가 대답을 잘해주니까 자랑 같지만은 우리한테 와서 계약 거래 경기가 많고 이제까지는 우리 현대아파트는 거의 우리가 다 중개를 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국세 상담실이 상당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더라고. 그리고 세무서에도 양도소득세 가면은 직접 그 양도소득 창구가 있어요. 담당 직원이 있어가지고 서류만 가면 자기들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세무사에 내는 세무수수가 하나도 안 받고도 해줘. 근데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세무사들이 친절히 다르니까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상담 받고 거기 다 따라서 이렇게 허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는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참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데
중개 계약서가 우리가 중개사가 전문가인데 그래도 귀엽고 변호사만 한다고 그래서 참 기가 차던데 실은 이사람이 중개사무소는 중개하는 것이 전문가인 중개사하면 계약을 하고 그 변호사한테 이 중개 계약서 맞는가 이렇게 자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앞전에 125억짜리를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만은 그 매도자는 옆에 변호사님을 옆에서 앉혀놓고 일을 하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 신문에 나온 유명한 양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관계갖고 이분이 이걸 하나 지적을 해서 수용을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상당히 좀 뜨끔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가, 네? 상업용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은 아니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가세가. 뭐 대부분 무슨 놈은 상가를 파는데 부가세가 있냐는데 반드시 부가세가 필요해요. 부가세를 언급 안 하면은 100% 부동산 등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앞에 여기 상가를 이거 상가. 상가인 경우에는 상가. 여기 토지하고 이 건물하고 합쳐진 것이 상가 아닙니까? 주택은 별도로 해고 그건 안 하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세가 10%가 내게끔 되어 있어. 10%를. 이렇게 돼 있어요. 125억짜리 한다고 하면 도대체 거기에 반반 하더라도 얼마예요?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이 10%는 얼마인가? 5억인가? 5억이잖아요. 그럼 5억을 부가세 내냐 안 내냐 이거 심각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을 하나 안 넣어가지고 부동산이 물어내. 100% 안 진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은 중개할 때는 건물 부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5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특약사항을 28가지, 28개. 특약사항은 특약사항에 개인에 대한 법적인 소송일 때는 특약을 썼냐 안 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계약할 때 포괄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했어요. 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하면은 모든 것이 임대업자 그대로 넘어가고 모든 게 그대로 다 넘어가니까 국가에서는 세금은 부가세는 뭐예요? 부가세는 내면 환급해 주잖아요. 부가세는 3개월이면 다 내주는 거거든요. 부가세는 누가 내요? 자, 양도자가 양수인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여기 세무서에 납부하잖아요. 납부. 맞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갖고 납부를 해줘. 그럼 이 사람은 양수인한테는 국가에는 또 환급을 해줘, 환급. 여기는 납부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거쳐 갔다가 거쳐 가는 게 부가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대단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모든 거 그렇게 직원까지 생겨가 하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공장 안성공장 팔면서 양도양수 계약을 했는데 세금 없어요. 부가세가. 그래서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하면은 부가세 없어요. 부가세 없다고 이제 계약을 다 했다니까. 28개 더하고 해갖고. 그래갖고 만세를 했는데 옆에 그 유명한 변호사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잘못했나? 이거 그대로 넘어가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뭐 당신이 좀 모른다 이거야.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른다. 아니 그대로 넘어간다니까. 건물 하나도 부러움없이. 그렇더만은 특약상에다가 그 밑에 있는 그 주차 관리 그 다음에 청소는 아줌마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어놨다고. 특약상에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줌마하고 주차 관련 것은 또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사항이 위배한 것이다 이거예요. 법률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세금을 부가세를 내기로 했는데 흔쾌히 매수자가 부가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수수료를 그래갖고 좀 많이 좀 깎였어요. 좀 억울하게 그 점인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만약 부가세 말이 없으면 누가 낼까? 부가세를. 국가에서 무조건 부가세 다 청구합니다. 이 상가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말이 없으면은 매도자, 양도인 세금을 이렇게 겁니다. 법으로. 양도인이 그 금액에 만약 100억에 팔았다고 100억 중에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가 내라고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양도인은 갑자기 부가세 매수나 받지도 않았잖아요. 갑자기 부가세 내라고 기가 찬 노릇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 가만히 두겠어요. 물론 그러잖아요. 이 깎아본 노릇이죠. 이런 경우가 낭패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이게 지금 복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놈의 상가파인데 부동산 부가세냐고 이렇게 또 따지거든 사람이. 부가세 관계는 건물에 대한 양것은 구청에 전화하면요 가액을 잘 알려줍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주택 공시가격을 다 해줘요. 그 구청에서. 그 물어보면은 해갖고 비율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하면 다 끝나요. 예. 그 다음에 세무사도 이거 잘 알아. 물어보면은 토지 가격 얼마나 하고 건물가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줍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여기 혹시 물어볼 거 있습니까? 부가세 때문에. 제가 건물을 이제 상가주택이잖아요. 세 개층은 이제 웃는 건물인데 세 개층은 상가로 돼 있고 이제 2층이 이제 보통 주택으로 있지 않습니까? 주인집. 이걸 상가 적용률 상가 매매를 샀으면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을 샀는데 이 금액에는 VH라는 게 아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저는 산 사람에서 그냥 5억을 줬다. 5억을 딱 줬는데 나중에 뭐 VAT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지금 아무런 저는 언급 그러니까 당한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층짜리 건물인데 주거용이 많냐, 그 다음 상업용이 많냐 이거 따져. 여기는 상업 3개층이 상업용.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이거는 부가세 100%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 매도자가 또 자기 생각도 못한 걸 덮어서든지 덮어서든지 이게 또 문제가 되겠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저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저는 전체 금액 거기서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 주택부를 빼고 3계층에 대해서 상가만 부가세 문제가 되니까 그 말을 안 했다. 그럼 누가 방금 책임진다고요? 저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봤는데 계약서를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아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계약서 안 쓰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사고 나는 것들이 부동산을 하다가 왜 그 가만히 손 들고 나가냐면 뭔정 모르고 처음에 하고 스스로 싹 파고 살랄랄라 해. 기분 좋아갖고. 그런데 이런 것이 3개월 몇 년 1년 후에 가고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제 세금하고 취득세 나중에 내고 할 때 구청에 딱 이제 등록에 되고 그렇지 문제가 드러나지 한참 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그잖아요. 이게 제가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벌써 나가버려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매수자 아니에요. 매수자니까. 그럼 매도자가 내는 문제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 매도자 부동산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겠네. 100% 당하지. 그런 게좀 찍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진짜 뭐 상당히 했네. 그렇게 저기는 매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지. 매도자는 저는 이것만 여러 번 냈으니까 그럼 저는 주여야 될 수 있는 VT를 안 준 거네. 주여야 될 수 있는 미리 언급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매수자는 냈으면 돈 환급 받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내가 매수자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매수자 지는 받지도 못하고 내야 된다니까. VAT 내야 되겠네. VAT 내야지. 그건 봐보자. 억울하잖아요. 내가 받으면은 부동산하고 내서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산 사람은 환급 받는 게 상관이 없잖아요. 국가가 그냥 정의 정도만 해준 것이 부가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값이 다 부가세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한 사도 부가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면은 부동산이 바가지 쓴다니까. 네가 이마 이야기 안 해갖고 내가 억울하게 해갖고 더구나 매도자가 매수자 못 받는 생기가 생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뜨거워라 그래갖고 폐업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선생님도 물론 이제 우리 같이 막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직장생활하면서 부동산을 저번 사람과는 다르지만 나는 은행에 있으면서 우리 회사 건물 자체는 제가 부동산 거의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정 건물 할 때는 제가 기회가 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동산 관계 누구보다 낫으니까. 예? 어제도 가고 부동산 했던 옛날 우리 가니까 참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만. 그것을 저희가 해운대 역 바로 앞에 그 좋은 땅을 평당 막 1억 몇 천만 원, 지금 한 1억 4, 5천 가까이인데 그거를 경매를 해보니까 얼마에 팔렸냐면 1,400 팔았어. 1,400이. 참 기가 차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국가가 경매를 얼마나 응태를 하냐 그러면은 경매도 그 일괄 경매가 있고 좀 이따 경매하면 또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나와서 경매도 일괄 경매가 있고 일괄 한 번에 모아 경매하는 거 있고 그냥 개별 공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것이 도대체가
자, 봐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게 건물을 아는 거라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 여가표가 있는 빌딩인데, 땅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 여기는 큰 대로변이 불안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까 같이로 경매를 이거 하면은 이쪽까지 해가지고 진짜로 조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괄 경매로 해야 될 것을 그냥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개별 경매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털량 사업수 누가.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 전체를 흘러갖고 멋있게 만들려고 해놓은 거예요. 이것만 털렁 사가보니까 아니 이 앞에 빠져보니까 이거 이용강치가 어렵게 된다고. 그러니까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할 때는 이것이 아까 용도이라고 용도로 잘 적합한 것만 이걸 잘 해가지고 경매도 넣도록 해야 돼. 그것도 부탁도 해야 되고 경매원사한테 그런 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주 잘 됐구만. 우리 어쩜 그것을 언급을 공인중개사가 안 해서 금액이 얼마짜리인가 모르지만 내 부담이 덜 했잖아요. 물론 다음에 갖고 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 칠랑 모르지 불똥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고 좀 주라고 사정하려면 모르겠지 이제. 다음만 부담해라. 나오는지도 모르지. 그러겠지. 그런 점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뒤에 요 수학만 하고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건폐비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가 요새 말하는 거 주거 전문가가 계시네. 아까 우리 우수연 씨가 이 전문가일 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도 전용, 일반, 준주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건폐나 용적률은 더 쉬워요. 건폐율은 땅이 100평인데 여기다가 얼마까지 1층에 바닥 면적짜리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내가 30%짜리는 30%까지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말 그대로 몇 층짜리까지 해갖고 총 면적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 말고 도시계획 확인을 떼보면은 그 최저 고도 제한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최고 고도 제한이 있다든가 최저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제한 조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약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엎친다든가 이런 점이 많아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만 기본적으로 뭐 상업적인 경우도 제일 용적률이 많은 데가 어디요? 중심 상업지가 1300%까지 할 수 있잖아요.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물론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관리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지역이. 땅 살 때 이 관리지역을 잘 보고 보면은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땅값이 좋습니다. 그거 보니까 1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80%.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보존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보존자 들어가면 상당히 뭐니까 사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사면 계획관리지역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상당히 쓰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제 그 나머지 이 다음 시간을 해보고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온 대로 누가 돌려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재테크 기초 경매와 공매 경매 개시원이 있는데 첫째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이유가 지금 현재도 경매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경매 물건 싼 거 해주면 좀 주라는 거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경매 관계는 우선은 쌉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떨어지면 2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굿옥션이라고 있어요. 굿옥션에 경매를 우리가 자료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필요하면은 연락 주시면은 내가 굿옥션 해가지고 자료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왜 경매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다른 자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부동산 펀드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영의 일반 수단이 부동산, 증권, 금융상품, 간접투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은행에서 있으면서 이 펀드라든가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조씩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제가 주식 시세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계도 참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회사가 벌었다는 말이 내가 개인적으로 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요 업무는 제가 누구보다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단위가 뭐 몇백억씩 예금을 해줬으니까 와가지고 설명하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거기가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10억 만들기 열풍인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1억 갖고 10억 만든 책자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억 만들고 뭐 1000만원 가지고 뭐 10억 만들어 갖고 하고 100억 만드는 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던데 여기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왕이면은 제가 제일 즐겁게 본 책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기요사키가 전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여기 있을 건데 시리즈가 한 7, 8편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 책을 재밌게 잘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래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야, 관점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관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왜 부동산이면 자산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 말은 무슨 땡구만 소리냐, 이거야. 부동산이 가산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우리하고 좀 다른 게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책을 읽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부자가 뭐냐, 부자가. 저는 부자가 이렇게 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은행에 있을 때는 제가 월급도 많은 데다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도대체가. 나는 해외여행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딸아미가 2명 다 외국에 미국에 가고 유학 보냈는데도 미국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남아 여행은 많이 갔는데 일본에는 뭐 엄청 많이 갔죠. 일본에는 뭐 뒷골목까지 갈 정도로 한 수십 번 갔으니까 직원들 데리고.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 유럽은 가본 적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도대체 뭐냐?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라고 봅니다. 여행과 이 두 개의 자유다.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거고 나도 공감해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니 진짜 이게가 있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돈을 배관찰 생각할 수도 없고 돈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돈을 진짜 내가 노 회장님 내가 모시겠지만은 이 돈을요 그 재벌의 회장님이 돈을 반드시 탁탁 펴갖고 제대로 여기다 다니. 이 꾸겨지질 않아요. 예? 우리는 아직도 꾸겨집니다만 그만큼 돈은 귀하게 얘기해요. 반드시 줄 때도 가로 얼굴 있는 사람이 탁 해갖고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짜 보면 내가 돈을 진짜로 아껴 써야 돈이 붙은다니까요. 돈을 함부로 하면요 돈이 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나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 싶더라고. 여기다가 두 번째는 시간하고 돈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는 안 하고 싶은 걸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위에서 사람이 시킨다든가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이 시켜갖고 운명 그냥 하면 그건 난 부자가 아니라 봐요.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자유가 있는 사람, 진정한 부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겨봅시다.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구분이 나와있죠. 일반 사람들이 경매와 공매를 잘 몰라. 경매와 공매가 뭐이지? 근데 경매와 공매는 간단한 거예요. 자, 경매는요,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게,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경매도 임의경매인가 강제경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경매를 하는 거 있고, 공매는, 우리 캠코라는 데가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요새는 예금보험공사도 공매를 많이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가 많고, 최근에는 아까 신탁 이야기 했잖아요. 신탁회사도 전부 공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는 개인 물건이 아까 그 위탁자가 개인 아닙니까? 근데도 신탁회사는 공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공매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면 좋은 물건 다 뺏겨요.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에 다 해가지고 한 걸 전부 공매로입니다. 예? 싼 물건이 많아요. 일반 공매는요, 공매는 특이한 것이, 아까 경매는 언제나 또 한 번 떨어지는데 20%씩 떨어지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공매는 그 자리에 안 가갖고 10% 좀 있다가 10% 되면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안 하면 몇 달 늘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많이 그래. 그러니까 그날 10% 공매 자금을 안 갖고 온 사람은 좋은 물건 놓쳐요. 그러니까 공매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찍어본다고. 그거는 막 10%씩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 공매는 아까 같이로 자산관리공사 본다든가, 그 다음에 예금보험 사이트를 본다든가, 신탁 그 부동산 봐요. 무슨 신탁하면 다 공매 사이트에 뜹니다. 거기 떠가지고 여러분이 시사 선택하면은 좋은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경매와 공매하고 좀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 경매는요, 뭐 옛날에는 호가 경매는 지금 입찰로 다 서류를 넣고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유입자산 공매를 해갖고 금융기관에서 온 부실자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가 온다든가 예금보험공사니까 부실자산을 넘겨받아가지고 공매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매각을 위탁한 자산이네. 재무구조 개설은 기업이 매각을 위한 수탁자산도 공매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네. 그건 내가 잘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모양이네. 압류재산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해가지고 그 넘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한다 이 말이고. 밑에 보니까 법원 경매와 차이점은 가격 정하면 아까 지금 경매는 20%인데 여기는 유찰후에 가격 정하면 10%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수익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 경매는 수익계약 안 됩니다. 근데 공매인 경우에는 수익계약이 가능해. 얼마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떨어지면 못하니까 아예 이 다음 회차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10% 떨어지니까 전 가격으로 오면은 수익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요새 워낙 물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신탁회사가 제일 돈 많이 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가고 직접 하면은 수익계약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임대차 현황 조사 보고서가 공매인 경우는 없고 경매인 경우에는 실제 전부 다 그 공매 그 감정평가서 보면은 실제 다 적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봤더니 문이 그 폐쇄가 되어 있고 만나지 못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서가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경매와 공매 차이인데 이거는 뭐 모든 건 아닙니다만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친절히 잘 돼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엊그저께도 신탁회사에 전화했더니 신탁회사가 그렇더만, 그거는 실제 저희들한테 들 것이 아니고 이미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들한테 들 것이 아니고 그 회사로 연락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원인이 있잖아요. 경매 개시 원인은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가 있잖아요. 그건 쉽게 설명하면 임의 경매는 은행에다가 전당권 설정하면은 이미 건저당 설정이 다 돼 있잖아요. 이미 설정이 돼 있으면 건저당 설정을 원인으로 해갖고 경매하는 것이 무슨 경매라 임의 경매라 그래요. 이걸 알아놔야 다음에 경매장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건저당 설정이 있는 거 없고 소송으로 해가지고 소송 원인 증서에 따라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저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안 된다니까 재판을 걸어가지고 내가 승소 판결문 있잖아요. 그런 갖고 경매하는 것이 강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권한에 의한 경매인데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강제 경매라든가 이런 거 소송할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이하고 승소는 돈 받을 줄 알아요. 돈 받습니까? 돈 못 받아요. 왜 못 받냐? 소송한 다음에 지 재산 그다음 나름 있으면 다 빼돌립니다. 물론 채무 멘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요새는 그것도 상당히 강력해. 만약 내 재산인데 이 사람을 또 빼달았다. 그것이 근거가 나타나면 100% 뺏깁니다. 다음에 형사 구속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나 어쨌든 돈 받는 사람 입장에는 가서 보니까 그 물건이 내가 받을 예의라는 사람 돼 있는데 다 빼돌려두고 처분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소해봐야 뭔 필요 있습니까? 돈 받을 길이 없는데. 그때는 반드시 가압류 조치를 먼저 허고해야 돼. 가압류 해가지고 못 도망가. 허고 난 다음에 소송이라고 승소 판결을 맞으면은 그 방과치를 뭔다 강제경매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일반 사람들이 알면은 참 좋겠다.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한 거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봐보자고요.
다음 게 경매화 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론이 있네요. 경매 신청 및 경매 부동산 확보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건 무슨 경매 이것이 공부할 때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해야 되니까. 경매 신청서 제출을 해야 되네. 강제경매는 판결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이에요. 그럼 임의경매일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원본을 갖고 가면 법원에서 도장 빵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비용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경매 신청서를 담당부서는 법원은 민사 집행과고 지원은 민사 신청과인데 지금 현재 부산에가 법원이 3개가 있습니다. 본원이 하나가 있고 동부지원이 하나 있고 서부지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본원 담당 그건 인터넷 들어가 사이트 보면 돼요. 본원은 뭐 어디 동래구 어디 뭐 연제구 뭐 이런 쪽 하고 우리 여기는 해운대구 기장군 이런 쪽에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서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사건 담당 판사 또는 결정으로 내린다.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날짜가 나옵니다. 경매 신청 등기 기비라고 하잖아요. 등기관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신청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매 신청 등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경매 신청 등기가 한 날로부터는 좀 이따 설명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안 돼요. 경매 신청 지급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그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 살면은 아까 같이 우리 부동산 얼마 상가 임대차 얼마 준다고 그래요. 여기 애우지를 못하겠네 이거는. 상가 같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소액 임대차가 5천에 부산시 같으면 1,900만 원 받는 게 그러면 5,500만 원, 1,900만 원 무조건 받는다 생각하는데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들어가는 사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일반 사람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 준 줄 알아. 돈 안 줍니다. 법원에는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돈 준다니까. 배당 신청은 배당 신청하라고 날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살면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임차인은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법원에서 알아. 1순위 다 송지를 해줘. 야 네가 있으니까 너 채권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근저당 설정 금액하고 채권 금액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설정은 1억 2천 해놓고 실제 대출은 8천도 되고 5천도 되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해.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 개시 신청 등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신청 등기하기 전에 행위를 하려면 빨리 해야 돼.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쫓겨나고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으면은 그 전에 소액으로 해가지고 임차인을 살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혈지 않으면 안 돼. 그것도 가짜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그럴 경우에는 내가 1,900만 원인데 방관치로 1,3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알지 않으면은 등기 중개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나와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그런 것을 이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거 쫓겨나기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안 돼가 부인이 물어봐. 부인 앞으로 경락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한 사람. 예를 들면은 내가 담보가 없어갖고 우리 형님이 담보 제공해줬는데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채무자만 안 되지 나머지 사람은 경락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압류채가 집행령 정본이나 배당 요구원사도 받을 수 있고 채무자 및 소유자도 여기 이해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이익 권리자 예를 들면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고 부동산이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 경매 개시를 제한 이의 신청권 환상 경매 기입된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해관계인한테는
경매 개시 결정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경매 기일 등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를 주겠다. 나한테 왜 통지 안 해주냐? 그 다음에 경매 기록. 근데 대부분 보면은 주소가 변경됐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소 같은 거는 정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만약 경매한다면 빨리 법원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은 경매 오늘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현재 임대차까지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4시, 5시 딱 되겠네. 자, 그 밑에 보면은 채권 파악 및 경매 중기 작업 단계 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라고 있잖아요. 제1회 경매 기일 이전으로서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을 지정해서 이거는 반드시 통지가 나옵니다. 배당 기일을 해가지고 통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가 있는 것은 배당 요구 신청이나 철회에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 관계다도 전부 다 통지를 한다 이 말이고, 네 번째는 요새 4대 보험 거기다 통지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 4대 보험사 해갖고 체납된 사실 있나 해갖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다음에 배당금을 나눠줄 때 이 사람들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먼저 해줘요. 다 그 사람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되면은 물론 국세 지방세라고도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전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권 신고의 채권인데 야 니 받을 거 있으면은 정식 자료 준비해가지고 다 법원에 제출해라. 그럼 반드시 제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명령을 또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원에 가가지고 이런 전부 다 이거 조사를 합니다. 임대차 해놓은 걸 해놔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만기일이 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확정을 다 해주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쭉 해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러면 요런 것을 어디다가 하면 좋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대법원에 가면은 법원 경매에 나온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첫 1회차 경매다. 그러면은 2회차 경매다. 3회차 경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직접 눈으로.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을 경우는 차순위라는 것은 선순위가 만약 경우에 1순위가 안 받으면은 내가 받겠다고 차순위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차순위 신고가 없으면은 그 차순위는 못 받습니다. 차순위 신고한 사람 법원에 가보면 차순위 신고한 사람은 지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차순위로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인가 없을 경우 재경매 시스템인데 직전 경매기일에서 최저 경매가 등 매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차순위 민고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이때는 매수 보증금이 10%가 아니고 20%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 내는 우리 경매할 때 10% 내는 것은 본인이 쓴 금액이 아니고 첫해 1회차 1회차 매각 가격이 나와요. 그놈의 10%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쓴 금액에 10%를 했는데 그걸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저 경매가격 10%를 준비를 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넘어들면 경매 담당가가 관할 등기소를 해갖고 등기 촉탁서를 보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줍니다. 우리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전부 다 해줘요. 6페이지? 6페이지 하고 있지? 예,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3번하고 있습니다. 갈로 3번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갈로 3번하고 있습니다. 자, 6페이지 가로 3번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했고, 이제 기간 입찰하고 기일 입찰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보면 기일 입찰을 합니다. 매도 며칠 날 오세요 해갖고 그러지, 기간을 정해갖고 온 거는 거기 드물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 것이 기간 입찰이고, 기일 입찰은 날 딱딱 정해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제가 시골에서 공매를 한번 받았어요. 공매. 왜 시골에 공매를 하냐면 시골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땅을 갖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공매를 한다는데 니 좀 내려와 보란 것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 보도가지고 우리가 몇 년이 사냐면은 50년인가 60년인가? 예를 들면 무단으로 점유를 해갖고 하고 있을 때는 20년인가? 20년 동안 내가 무산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앞으로. 근데 그거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빈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갖고 난리가 나는 모양이 그런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거제장 공매장 갔더니 막 그 원장들이 딱 둘러싸고 자기들만 공매현장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마크를 보니까 내가 아는 마크가 있어. 그래서 가서 아니 나도 그 부산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회장이고 그런데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 심장 자기 그럼 이야기를 했지. 아니 내가 부산서 왔는데 이거 넘어가지 않느냐. 나 이거 지금 거의 어려서 일제시부터 번 땅이다. 근데 갑자기 우리 무인데 지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것도 알겠다고 자리 비켜줘갖고 내가 그거 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했으면 완전히 그 시골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갑자기 가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잖아. 정보도 없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경매 같은 게 있으면 공매 같은 게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공매가 정상적인 경공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한 거 있고 그저께 누가 왔더만 요새 그 국유재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시골 땅을 이것이 도대체가 주인 앞으로 안 돼 있으니까 원래 주인을 찾아갖고 원 소유자가 그래야 국가가 소유자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유재산 재산 특별법을 한 번씩 발동을 해. 그래갖고 몇 월 며칠까지 신고를 하세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신고를 하면은 내가 경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의만 안 들어오면. 근데 그 이의 들려면 옛날 호적동부관 수석제하고 전부 다 통지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이의가 없으면은 이 사람을 주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옛날에 그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대가 땅을 많이 갖고 있냐. 그럼 이 친구가 국세청에 국유재산 담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섬 이런 개인 땅을 전부 다 국유재산하면서 지 앞으로 다 돌려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말은 국가가 실적 베이스를 갖고 누구 국유재산 빨리빨리 처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앞으로 산 것인데 왜 인자 갖고 그래 구속됐거든. 구속되고 다 뺏겼지. 그래갖고 이 친구가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뭐냐고 전부 소유권 해놨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시골이가 막 온 동네 뒤집어졌어. 국가가 경매를 해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 거 빠져가 다 공매보니까 갑자기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니까 끝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그 난리 쳐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만은 봐라. 우리 시골 사람 다 옛날부터 이 사람이 번 거다. 그 사람 코빼기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신청했더만은 그러면 공시지가로 팔겠습니다. 국가가. 그래갖고 공시지가 시가보다 어떻게 싸니까 공시지가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아까 그 우리 원장님 좋은 말씀 하시던데 일이라는 건 하기 전에 사전에 행위고 나면 안 돼. 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된다니까. 제발 하기 전에 해야 돼. 다 하고 난다면서 세금 다 해갖고 다 모으고 소유권 넘기고 다 해놓고 나서 어찌까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하기 전에 물어보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지금 경매하면서 할 생각이고요. 왜 경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냐그러면은 경매는요 감정도 다 해놔. 법원 시간 사람이 다 조사까지 다 해놔. 가격까지도 다 산정해. 그러면 비교하기가 쉽다고. 아니 감정평가서 다 주지 실사보고서 다 있다니까. 그것을 가서 보고 그대로 가서 점검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해갖고 온 것이 보통 임의경매가 많으니까 은행에서 한 것이 많잖아요. 은행 담당자 통해갖고 알아보면 정보를 알 수 있어. 왜 그렇게 한다냐?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는 시가도 거의 다 알아. 그럼 쌍가능하는 거니까 이 경매만큼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 다음에 경매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냐? 경매 전문가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사람도 전문가지만은 법원 앞이면 경매 학원관권 있는 사람이고 경매 계장도 잘 알고 참 전문가들이 많아. 그 다음에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 놈들 내가 이 앞전에 부동산으로 연락해갖고 갔더만 전문 변호사라고 부동산 경매만 담당한 변호사가 있더만. 서울에 가니까 그때 가 만나봤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있더만. 너무 비용이 비싸. 그러니까 기왕에 조금만 전화 돌리고 아는 사람 동행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물어보는 게 제일 상수야. 내가 모르면 뱅보 있겠어요? 아는 사람, 내가 아까 같이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면, 내가 전기가라든가 이런 인터넷에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니,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되고, 내가 변호사를 자문을 많이 구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변호사도 원래는 시간당 계산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요새. 근데 법률구조공단 가보셨어요? 법률구조공단 가면 기가 찹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서 단 몇 분 상담을 하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인터넷 좋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다 해주면은 상담을 해줍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부동산 중개업 상담위원인데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예? 그러면 내가 상담 못 할 때는 협회 중앙에 변호사들 다 법률 자문자라 해주니까 그쪽으로 전화해보면 돼. 그럼 전화 한 통만 하면 될 것인데 그 가벼운 것도 물어봐.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제발 좀 질문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물어보려면은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정돈을 해야 돼. 딱 써가지고 이것만 물어봐야지 행설수로 있으면 받는 사람도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이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문해보고 잠깐 쉬었다 임대차 보호법만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고 다음부터는 다른 것하고 권리분석을 해야 권리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권리분석을 잘 해야 이것이 아까 같이 중개하는데 사고가 안 납니다. 권리분석 못하면은 사고가 100%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반드시 등기 부는 건 연락해보면은 권리분석 관계가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혹시